때는 1789년 프랑스에서는 왕정에 대한 그간 민중의 반발심이 폭발하여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프랑스 시민들의 혁명 열기는 대단했죠. 시민들은 무려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는 바스티유 감옥을 탈취, 함락시켰고 이어서 프랑스의 농민들도 봉기를 일으켜 영주와 귀족을 살해하고 파리를 옥죄어 들어오기 시작했죠. 프랑스 군대마저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 마침내 시민들은 프랑스 왕 루이 16세까지 사로잡는 데 성공했고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며 절대 왕정을 뒤엎어버렸죠. 이제 재정은 몰락하고 프랑스 국민들만의 국가가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 유럽에 프랑스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서 공화국 프랑스를 인정받는 것이었죠. 그래야만 혁명은 자타공인 완성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혁명을 대단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백성들이 왕가를 뒤집어 엎었다고? 이거 큰일인데? 우리도 다 왕정인데 이거 혁명의 불길이 번져서 우리나라 백성들도 막 왕정 때려 부순다고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왕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신들을 뒤엎겠다는 혁명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급기야 혁명의 물결을 차단하기 위해 안 돼. 저걸 가만 냅두면 우리 모가지가 날아간다. 군대를 동원해서 프랑스를 쳐서 혁명 분자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이런 판단 아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먼저 프랑스의 군대를 보내 프랑스 혁명을 제지하려 했죠. 그렇게 프랑스 혁명 전쟁이 발발했고 결국 1792년 7월 프로이센이 프랑스 본토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프랑스 놈들은 어중이 떠중이들 왕이 이끄는 이 왕정국가의 군대로 가볍게 몰아낼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생각은 곧 틀렸음이 증명되게 됩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의 군대를 프랑스 혁명군은 발미 전투에서 보기 좋게 격파해버린 것이었죠. 에?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국민 전체가 혁명 덕분에 엄청난 사기로 뒤덮여 있어서 경악할 정도의 단결력을 자랑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용군을 조직할 정도로 전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반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군대를 보내기는 했지만 사실은 전쟁할 여력이 별로 안 되는 상태에서 프랑스 혁명이 터지는 바람에 준비운동할 새도 없이 급하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발미 전투에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프랑스 혁명군보다도 숫자가 적었던 것에서도 드러나죠. 결국 기세가 꺾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프랑스에서 철수합니다. 이에 프랑스 혁명군은 기세가 등등해졌고 이 기세를 몰아 제1공화정을 세우는 데에 이르죠. 아주 우리 공화국 되었다고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너무 기세등등해졌던 나머지 어떤 선을 넘고야 마는데요. 바로 재정의 상징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역풍을 불러일으켰죠. 왕의 목이 댕거한 것을 본 유럽국들은 경악했고 이제는 야 프랑스 저것들이 왕목을 댕거한다. 얼른 어떻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당해. 프랑스에 대항할 국가들 여기 빨리 모여라. 이제는 억제하자 이 수준이 아니라 프랑스를 아예 적으로 인식 아작을 내기로 했고 프랑스에 대항하는 대프랑스 동맹을 조직하죠. 이때 무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사르데냐, 포르투갈이 추가로 대프랑스 동맹에 가입했죠. 이제 프랑스는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할 통이었는데 저번엔 어찌저찌 이겼지만 이대로라면 당연히 필패였죠. 특히나 프랑스 혁명군은 당시 지휘관이었던 왕당파 귀족들을 다 댕거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지휘관도 얼마 없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을 구원해줄 누군가가 없었다면 이때 프랑스는 무너지고 프랑스 혁명은 실패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때 프랑스에는 영웅이 나타나게 되니 다름 아닌 오늘의 주인공 나폴레옹이었죠. 나폴레옹은 당시 프랑스의 사령관, 정확히는 프랑스의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으로 왕당파 반란 진압에 공을 세워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때까지는 전공보다는 기깔난 정치력을 통해 낙하산으로 사령관까지 오르다시피 한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외세 연합군을 몰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죠.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 국가들은 나폴레옹? 그 낙하산은 걱정 말고 어이어 프랑스 공격합시다 하는 상태였죠.
그러나 나폴레옹은 방심한 연합군에게 그야말로 뒤통수를 갈겨버리는데, 나폴레옹은 대프랑스 동맹군과의 이탈리아 전선에서 동맹의 주축국 오스트리아를 먼저 공격하는데, 그는 먼저 오스트리아군이 주둔해 있던 이탈리아 땅으로 쳐들어가서 밀라노를 점령하고 북이탈리아의 오스트리아군 본거지인 만토바를 때려 부숴버렸을 뿐더러 내친 김에 오스트리아 수도 빈까지 쳐들어가는 기염을 토했죠. 이에 오스트리아군은 경악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오스트리아군은 지금껏 나폴레옹처럼 신기에 가깝게 병력을 지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3만 군사, 오스트리아군은 7만 군사로 나폴레옹이 수적 열세에 있었음에도 나폴레옹은 먼저 오스트리아군의 식량 창고를 공격하여 밥줄을 끊어버린 뒤 오스트리아군을 유인하여 섬멸해버렸죠. 이때 나폴레옹은 포병 출신이라 대포에 대해서 잘 알아서 대포를 적극 활용했고, 리볼리 전투에서는 오스트리아군을 협곡 좁은 곳에다가 몰아넣고 대포를 사정없이 발사했는데, 이때 프랑스군은 대포에다가 작은 구슬탄환들을 넣고 샷건처럼 발사해서 오스트리아군을 아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당시 매우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그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갖고 노는 나폴레옹을 만나자 멘붕에 빠졌고, 수도 빈까지 밀리자 결국 전투 의지마저 상실, 오스트리아는 서둘러 평화조약을 맺고 대프랑스 동맹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이렇게 동맹의 주축국인 오스트리아가 탈주하자 대프랑스 동맹도 구심점을 잃고 곧 와해되어 버렸죠. 1차 대프랑스 동맹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전역은 영웅 나폴레옹의 등장에 환호에 휩싸였죠. 그리고 이때 프랑스는 유럽국들에게 마침내 공화국임을 인정받기까지 하여 기세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이 이제 유럽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프랑스에게는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프랑스 동맹은 와해되었지만 여전히 프랑스에게 적대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대프랑스 동맹에 참가했던 나라 중 하나, 영국이었죠. 영국은 프랑스의 오랜 앙숙이라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대프랑스 동맹을 모집하자 빠르게 참가했는데, 물론 동맹은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영국은 프랑스를 여전히 적대했죠. 왜냐하면 프랑스가 이대로 커진다면 다음 차례는 앙숙인 영국일 게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프랑스를 꺾어놓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는 프랑스에게도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영국은 강력한 해군을 가졌을 뿐더러 해외에 거대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 영국이 우월한 식민지 자원을 바탕으로 프랑스를 말려 죽이기에 돌입한다면 프랑스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영국이 슬슬 움직이려고 하니 프랑스는, 야, 이거 쟤네가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한다. 재빨리 선수를 쳐서 영국을 때려 눕히기로 했고, 마침 나폴레옹이 그 방법을 제시했죠. 그렇다면 님들, 영국은 식민지가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식민지와 영국 본토 연결을 차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국과 식민지를 잇는 연결점은 이집트, 즉 이집트를 점령합시다. 제가 가서 싹 쓸고 올게요. 즉 이집트를 점령하여 영국과 최대 식민지인 인도의 연결을 끊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좋소, 그러시구려 하고 나폴레옹을 이집트로 파견했죠. 그렇게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이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이집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오스만 제국 휘하의 강력한 맘루크 기병대로 방어되고 있던 곳으로, 맘루크는 예전 몽골 제국마저 격파한 엄청난 전투력의 나라였습니다. 참고로 나폴레옹의 공격 당시에는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영국제 신형 기병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죠. 그러나 그런 맘루크를 상대로 나폴레옹은 진삼국무상 이집트 편을 찍었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소총 방진을 통해 맘루크를 무찔렀는데, 나폴레옹은 기병에 대항해 사각형 방진을 짜고 포병 출신답게 방진 모퉁이마다 대포를 배치했습니다. 당연히 기병은 방진으로 돌격할 수밖에 없는데, 돌격하다가 맘루크 기병대는 각종 소총 세례와 대포 세례를 받았고 결국 방진을 뚫지도 못하고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그렇게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승전한 건 좋았는데 문제점이 있었죠. 당연히 식민지와의 연결이 끊긴 영국은 이에 발작을 해서
이집트를 먹어서 연결을 끊어? 좋아. 그럼 우리도 다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폴레옹 내 놈을 이집트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집트와 프랑스를 잇는 바닷길을 차단하여 내 놈을 묶거나 주마. 그렇게 영국은 나폴레옹이 돌아가야 하는 길목을 해군으로 봉쇄하여 나폴레옹을 이집트에 고립시켜버렸죠. 이에 나폴레옹은 당황했고, 이러니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프랑스를 거꾸러뜨릴 기회를 보던 다른 유럽국들이 눈을 반짝였죠. 영국이 나폴레옹을 저 멀리 이집트에 묶어놨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 아닌가? 야, 나폴레옹 없을 때 프랑스 치자, 빨리 군사 보내! 하고 또다시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 프랑스를 친 것이었죠. 이것이 2차 대프랑스 동맹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없는 사이 동맹국은 프랑스를 침공하여 많은 영토를 빼앗았죠. 그러자 영국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하, 이제야 잘 돌아가네. 프랑스 내 놈도 끝이다. 그러나 이건 나폴레옹을 잘못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열받은 나폴레옹은 이 대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냐, 내가 프랑스로 돌아가서 군사를 이끌고 다 쳐 부숴주마. 그래서 나폴레옹은 단신으로 프랑스에 돌아갔는데, 물론 나폴레옹은 일개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막 군총 통수권자가 아니라서 프랑스의 모든 군사를 이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애초에 프랑스 정부가 사실은 나폴레옹을 약간 시기한 탓에 그럴 권한을 주려 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그런 것쯤은 가뿐히 해결해버립니다. 바로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죠. 그리고 이 쿠데타는 보란듯이 성공합니다. 당시 프랑스 시민들이 대프랑스 동맹에게 영토를 막 뺏기던 프랑스 정부를 별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나폴레옹은 정부를 장악하여 제1통령이 됨으로써 순식간에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모든 군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나폴레옹은 대프랑스 동맹군에게로 진격했죠. 희생양은 또다시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북이탈리아를 접수하고 있었는데, 이때 오스트리아는 미처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프랑스군을 포위하며 이제 거의 승리가 눈앞이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그런 프랑스군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포위하느라 기세등등에 있던 오스트리아군을 모조리 격파해버렸죠. 이것이 바로 마렝고 전투입니다. 오스트리아군도 나폴레옹이 올 만한 길목을 다 막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다 깨고 알프스를 넘어와서 기습을 했으니 오스트리아군은 이에 질려버렸죠. 결국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 저놈은 진짜 못 이기겠다, 후퇴 하고 리타이어 했죠. 이에 다른 동맹국들도 또 겁을 먹어 와해되었고, 그렇게 2차 대프랑스 동맹도 종료되었죠. 이렇게 위기를 넘긴 프랑스였는데,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둔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놈의 영국이 남아서 프랑스를 괴롭혔던 것이었죠. 영국은 2차 대프랑스 동맹이 깨지고 대세를 따라서 표면상 평화조약은 맺었지만 여전히 프랑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년 뒤 평화조약을 파기해버렸고, 이번엔 제대로 프랑스를 괴롭히자 해서 프랑스 해상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이는 아까의 우려대로 프랑스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또한 영국은 이번엔 러시아,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여 또 한 번의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나폴레옹은 이에 열이 받았죠. 오냐, 그렇게 나온다. 그럼 또 쳐줘야지. 군대 출동해 볼. 하지만 나폴레옹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최고 권력자이기는 했으나 이때쯤 되어서는 나폴레옹을 시기한 반나폴레옹파들이 슬그머니 일어나 나폴레옹을 심하게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나폴레옹 암살 시도까지 하며 그를 몰아붙였고,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군사를 마음 편하게 이끌고 나갈 수가 없었죠. 프랑스를 비운 사이에 반대파들이 정권을 탈취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나폴레옹의 통령이라는 직위는 이들을 통제하는데 아직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 좋다. 이제는 내가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반대파를 모조리 갈시키고 군대를 완벽히 통제해야겠어. 아예 찍소리도 못하게 내가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해. 내가 황제가 되겠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마침내 자신이 황제에 오르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였죠. 그런데 프랑스 시민들은 왕이 싫어서 들고 일어났는데 황제라니, 이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의외로 이때 프랑스 시민들은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을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했죠. 야, 지금까지 프랑스 정부는 막 무능하고 땅 뺏기고 경제는 파탄 나고 차라리 잘 싸우는 한 분을 황제로 모시는 게 낫지 않겠어? 나폴레옹님이 황제가 되세요. 또한 이런 논리로 황제가 정당화되기도 했죠. 야, 어차피 황제가 되어도 뭐 나쁠 거 있나? 로마도 공화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제정으로 바뀌었잖아. 우린 로마 제국을 따라가는 거기도 해. 어차피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게 99.93%라는 득표율로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었고, 이런 나폴레옹에게 반대파는 더 이상 대들 수가 없었죠. 이제 나폴레옹은 안심했고 친위 군사를 이끌고 3차 대프랑스 동맹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제는 연례 행사가 된 것 마냥 오스트리아를 또다시 무찔렀죠. 이것이 울름 전투로 그간 경험으로 숙련된 프랑스군은 가볍게 승전을 따냈습니다. 게다가 얼마 뒤에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까지 또 쳐들어가기도 했죠. 이제 남은 것은 영국, 러시아 정도였는데, 하지만 문제는 울름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이때 프랑스는 영국과도 동시다발적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 영국과 해전이 벌어졌는데 영국의 함대가 프랑스 함대와 맞부딪히게 되었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때 프랑스는 영국에게 패배합니다.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트라팔가르 해전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프랑스의 군을 그야말로 아작을 내버렸죠. 넬슨의 기가 막힌 전략 덕분이기도 했고, 대영 제국은 해군이 매우 강력했던 반면 프랑스 해군은 아직 경험이 없는 갓 건설된 함대였기 때문에 프랑스가 힘을 못 쓴 것도 있었습니다. 역시 영국은 해군 하나는 정말 강하죠. 이런 패전 소식이 들려오자 나폴레옹은 당황했고, 설상가상으로 아까 동맹에 참가한 러시아가 원정군을 파견하여 빠르게 나폴레옹에게로 진군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죠. 졸지에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 두 세력에게 포위될 판이었으니 계속 이겼어도 한 번 지니까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는 힘들어 보였으나 우리의 나폴레옹은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죠. 지금 나는 영국, 러시아에 둘러싸인 사면 초가인데, 이럴 때 괜히 둘 다 동시에 전쟁을 해서 전력을 분산시키는 건 패망의 지름길이야. 차라리 그러면 한 놈한테 집중해서 박살내버리자. 그러려면 러시아를 박살내야겠네. 영국은 어차피 해군만 강하니 육군은 뭐 어떻게든 밀어낼 수 있어. 하지만 러시아는 육군이 센 놈들이잖아. 러시아를 박살내면 영국도 쫄아서 쥐지치겠지. 키포인트는 러시아다 하고 나폴레옹은 영국은 일단 냅두고 러시아에 집중하여 그들과 맞붙기로 했죠.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 당시 러시아군은 아직 남아있던 오스트리아 병력도 흡수하여 오스트리아 황제가 러시아 황제와 손잡고 연합군을 형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두 황제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이때 벌어진 전투를 삼제 전투, 즉 3명의 황제들이 싸운 전투라고 합니다. 상황은 더더욱 최악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이 아우스터리츠라는 곳에서 나폴레옹과 맞붙게 되는데, 나폴레옹은 여기서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했죠.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 연합군은 나폴레옹군의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장은 고지 점령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프라첸 고지라는 요지가 있음에도 여길 점령하지 않고 그냥 평지에 포진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뭐야, 나폴레옹 이놈이 와놓고는 고지를 안 먹었네? 긴장했나봐. 야, 우리가 냅다 먹어버리자 하고 빠르게 고지를 먼저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연합군은 1차 신이 났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세워놓은 군대를 살펴보고 연합군은 나폴레옹의 약점까지 발견합니다. 나폴레옹군은 좌익, 중앙과는 달리 우익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의 우익은 마을과 성으로 이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우익의 숫자가 매우 적어서 이곳을 뚫기는 쉬워 보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연합군은 야, 이거 우익을 뚫으면 되겠네. 여길 뚫은 다음에 뒤로 크게 돌아서 나폴레옹의 후퇴로까지 차단해버리자. 그러면 우리는 프랑스군을 쌈 싸먹어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고, 천하의 나폴레옹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들은 고민 않고 지체 없이 프랑스군 우익으로 돌격합니다.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죠. 공격을 조금 퍼부으니까 연약했던 우익은 곧 뚫릴 느낌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이에 더 많은 병력을 우익으로 돌격시켰죠. 하하, 이제 끝이다. 하지만 연합군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자 연합군의 중앙, 즉 아까 기껏 점령해둔 프라첸 고지 쪽이 텅텅 비어버렸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것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연약한 속살 보여주니까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 봐. 이때를 노렸다. 프라첸 고지로 돌격. 고지를 점령한다. 그리고 재빨리 프라첸 고지를 접수해버렸죠. 이에 깜짝 놀란 연합군은 잔존 병력을 데리고 급하게 막아보았으나 프랑스군의 기습을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프랑스군은 프라첸 고지를 접수했습니다. 그러자 연합군은 이제 큰일이 났던 게 연합군은 고지 왼쪽, 고지 오른쪽 이렇게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중앙 한복판인 고지를 점령해버리니 연합군이 양단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즉 순식간에 연합군 병력은 가운데가 뚫려서 전투력도 절반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 나폴레옹은 니들 아주 신이 났었지? 근데 이제는 내가 고지 점령했네? 전군 이제 연합군을 반반씩 각기 격파해라 하고 돌격을 명령했죠. 그래서 남쪽에 있던 연합군부터 섬멸되었고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은 상황을 깨닫고 도망쳐봤지만 어느새 전열이 흐트러져 있었고 마침 도망칠 만한 곳도 막다른 호수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수가 물에 빠져 죽고 남쪽과 북쪽은 각각 각계 격파 당함으로써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이 전투로 나폴레옹은 7만 5천 명의 병력 중 8,200명의 손실을 보았지만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은 8만 5천 명 중 2만 7천 명을 잃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이 전투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완전히 KO 되었고 결국 동맹국들은 전투 의지를 상실 대프랑스 동맹에서 이탈함으로써 3차 대프랑스 동맹도 깨지게 되었죠. 이렇게 세 차례의 동맹을 모조리 박살낸 나폴레옹, 그의 기세는 대단했고 영국 역시 꼬리를 내리고 내각까지 교체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그야말로 살판이 났죠. 이제 프랑스는 유럽 땅을 마음대로 구획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짜꾸 동쪽에서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돼서 오니까 아예 그곳에 완충지대를 세우자 하고 1806년 라인 동맹이라는 속국을 세워서 프랑스를 보호했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 같은 위협적인 나라가 쳐들어올 때 방어막이 하나 쳐져 있으니 수월하게 막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프랑스의 영토는 이만큼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확고히 유럽의 패권자로 부상했던 것이었죠. 이때가 나폴레옹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나폴레옹은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했음에도 몇 년 안 가서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아니 이렇게 좋은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어째서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을 바로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책과 함께 출판사의 나폴레옹 세계사라는 책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세계사는 나폴레옹 전쟁을 그야말로 총집약하여 정리한 책으로 전열보병이 지배하던 나폴레옹 때의 전쟁사를 매우 심도 있고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역사 덕후들에겐 정말 좋은 자료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이 책이 매우 매력적인 것이 나폴레옹 전쟁을 다룰 때 유럽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 전쟁을 조망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폴레옹 전쟁 하면 유럽에서 일어났던 꽤 큰 전쟁,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던 전쟁,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사실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벌인 전쟁이 현대 세계에 토대를 쌓았으며 우리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나폴레옹 전쟁사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